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8일 범죄분석가이자 범죄사회학자 배상훈입니다. 음, 오늘 아침 좀 날씨가 좀 쌀쌀하죠. 사건이 조금 전에 사건 하나가 떴는데 이모 집 맡겨진 10살 여자아이가 온몸이 멍든 채 욕조에서 숨져,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모부는 몇 대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건을 이렇게 보도하게 되면 사실은 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이 때렸다, 확실히 인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낮 12시 35분에 용인시에 있습니다.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는 119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 구급대원들이 CPR,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리고 인근 병원을 옮겼지만 숨졌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병원 의료진들이 온몸에 멍자국을 보니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죠. 자, 몇 대 때려갖고 온몸에 멍이 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10살이 10살.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욕조에 빠져서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영아, 2~3살 혹은 4~5살 정도라면 몸을 못 가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10살짜리가 욕조에 빠져서 사고로 죽는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그냥 욕실에 빠져갖고 사고다, 근데 자기가 때리긴 때렸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설명이 안 되죠. 그죠? 분명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좀 매우 우려스러운 거는, 요즘 이런 살인범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건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요런 종류 중에 스테이징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 범죄자들은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학대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위험에 빠뜨리고 죽거나 죽게 되고, 그 후에 마치 사고인 것처럼 물속에 넣습니다. 왜냐면 물속에 넣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상흔, 사후 추정 시간, 여러 가지 면에서 은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다가 119를 부르게 되면은 119 대원들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으면은, 아니면은 붙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물에 빠졌고 숨이 끊어졌지만 CPR을 통해서 회생시킬 수도 있으니까 숨은 끊어졌고 심장 박동이 없다 하더라도 CPR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데 CPR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이 이모 부부가 40대가 무엇인가 은폐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물속에 넣고 119를 부른 것은 범죄 자체를, 만약에 이게 범죄라고 하면, 아니 범죄는 본인이 인정을 했죠. 아동학대에 대한 건 본인이. 근데 죽음과 관련된 그 이상의 것을 은폐하려고 하면은 대단히 상당히 스테이징을 잘한 것이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스테이징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제대로 된 어떤 계획성이 보인다. 아이를 몇 대 때린다고 해서 온몸에 멍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욕조에 왜 빠졌는지를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0살짜리가 어떻게 욕지에 빠져갖고 사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욕조가 깊이 이렇게. 근데 물론 만에 하나 뭐 사실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친부모가 떨어져갖고 3, 4개월 전부터 임원의 집이 막혀져 있었다. 그래서 동생이 이사 문제로 애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맡겨지고 있다. 등등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죽음의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사고의 요인들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정황상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점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 원점부터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학대 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물론 사고사의 가능성도. 그런데 계속 걸리는 걸 온몸에 멍이 들었다. 온몸에 멍이, 몇 대 때려서 온몸에 멍이 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확히. 그리고 신문이나 언론이 이런 사건을 언급할 때도 가해자의 언어로 하면 안 되죠. 가해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여러 가능성이, 이런 사건의 경우 여러 가능성을 다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야 하는 게 맞죠. 어쨌든 몇 살짜리가 또 안타깝게 사망을 했어요. 참 학대가 사건이 참 끊이지 않네요. 그것도 자신의 부모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도 이모 집 맡겼는데 죽었다니 참. 그것도 어쨌든 멍이 여러 군데 발견됐다니 맞은 건 맞는 것 같고 안타깝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유명 배구 선수가 뭐 극단적 선택에서 속보가 떴어요. 근데 이제 구단에서는 부인하고 뭐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도 있고, 근데 또 실제로는 사고다. 그러니까 뭐 어제 경기가 있었는데 어제 경기를 상당히 어젠가 그저께인가 못 해갖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태에서 그냥 복통이 일어난 것을 그 동료 선수가 잘못 보고 뭐 신고했다. 그러니까 극단의 선택을 한 거라고 신고를 했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다. 이건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건, 실제로 극단의 선택을 시도했을 수 있지만은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 단순히 사고였고 그냥 복통 때문에 쓰러졌는데 그걸 잘못 신고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명예, 이 유명 배구 선수의 명예,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 그냥 복통이 일어나 쓰러진 거를, 그러면은 또 이제 얼마나 구설이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대충 뭐 이름도 나왔지만 이름까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구단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유명인 배구 선수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자살 관련된 어떤 보도의 준칙이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한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이름이나 이런 것도 소속도 얘기할 필요 없고, 단지 그거로 추정되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 확정됐을 경우 이 신원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은 보도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거는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지금 유튜브에서도 뭐 난리가 났지만 신중해야 되죠. 지금 여자 화장실을 따라 들어가서 묻지마 벽돌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게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으시죠? 회사 일로 기분이 나쁘다면서 40대 회사원이 벽돌로,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건물 여자 화장실을 뒤따라간 뒤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 이유가 뭐냐? 직장 일로 기분 나빴다. 묻지마 범행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한 거는 이런 거죠. 자기가 내가 회사 일로 기분이 나빠갖고 욱해갖고 그냥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이 형사 부장판사인데,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오래전에 있는 여자 부장판사입니다. 형사사건만 많이 하네요, 이 양반은. 나이는 아마 동갑인 것 같고,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작년 9월 16일 날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19살입니다. 피해자는. 벽돌로 5차례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처음 봐서 쫓아가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어요. 근데 비명의 소리를 듣고 PC방 종업원이 도와줘갖고 요행이 산 거죠. 근데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중 이직을 생각해야 된다는 상황에 화가 나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그 이전에도 3차례나 폭력범죄를 처벌받은 있어. 97년에도 벽돌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갖고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어요. 그때도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에요. 이게 근데 당시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첫 번째 범행부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에게 벽돌로 내리쳐갖고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는데 97년에 20년 전이죠. 그죠? 20한 3년쯤 되죠. 그때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실형 안 받아. 결국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살인 미수로 그래도 3년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벽돌로 5번을 머리를 쳤어요. 이게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전에 20년 전에 그 뒤에도 이런 폭력적 성향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폭력적 성향이 높은 경우는 상당히 그 재범 위험 평가를 통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했어야 돼.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그냥 욱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래 집행유예 이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온 거죠. 만약에 이게 정보원이 없었다고 하면 이 19살 여성은 죽었죠.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범죄에 대한 어떤 범죄자의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거 평가를 제대로 하질 못해요. 어떻게 판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돼 있고 평가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그냥 쉽게 집행유예 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히 살인으로 가겠죠. 상당히 안타까운 20 몇 년 전에 판결도 안타깝고, 지금도 사실은 집행유예 아니 징역 3년은 너무 약하죠. 왜? 죽을 뻔해서 이건 진짜 그 정호범만 없었으면 죽었어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런데 달랑 3년? 이거는 너무 약하죠. 그리고 3년 뒤에 얘가 그러면 얘는 치료받거나 아니면 뭔가 뚜렷한 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얘는 또 똑같은 짓 합니다. 왜? 이 방식으로 자기 어떤 폭력성을 표현해 왔잖아요. 이런 거를 실제의 범죄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너무 안일하게 우리의 어떤 사법체계가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폭탄들이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자기 수틀린다고 눈이 돌아갔고 벽돌로 지나가는 여자 화장실 쫓아가서 내리쳤고,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징역 3년 뭐 집행유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경찰 관련된 비리를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너무 황당한 새끼인데, 현직 경찰관이 이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랑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게 이제 서울 중랑경찰서 40대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이 7일날 낮 12시 10분에 남양주에 지나던 중 이제 택시기사랑 요금 문제로 실랑이 벌인 거죠. 근데 고성을 지르고 막 시비를 걸고 막 난동을 부린 거죠.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즉결 심판에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뭐 이런 거죠. 경범죄죠, 경범죄. 무임승차죄, 소란죄 이런 건데 문제는 얘한테 그냥 무임승차의 경범죄, 그러니까 이제 즉결심판밖에 적용 안 하고 음주소란, 업무방해 이런 거 적용하지 않았어요. 남부경찰서 애들은 왜 그러느냐? 실제로 보니까 뭐 소리치고 그래갖고 해갖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너무 원정주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사복을 입었지만 지가 파출소 소장이라고 떠들, 실제로 파출소 직원이에요. 떠들고 술 처먹고 택시 기사랑 시비를 붙고 막 그랬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약식 재판. 그러니까 20만 원 내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거 감찰한다고 해요. 중남경찰서에서는. 감찰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견책이나 뭐 감봉 정도 되겠죠. 이런 새끼들이 경찰이니까. 아니 어떻게 술 처먹고 택시기사랑 시비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지금 감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찰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음주운전도 아닌데 뭐 기껏해야 뭐 길어야 감봉인데 감봉도 안 갑니다. 견책 정도로 말 겁니다. 아니면 그냥 다른 데로 보내버리거나. 그러니까 너무 미온적이니까 계속 이런 애들이 자기가 스트레스 쌓이고 그랬다고 하면 또 이제 사고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그냥 우야무야 되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거나 처벌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이런 무슨 민폐입니까 이게? 이런 새끼들이 권총 가지고 있으면 시민들 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감찰이 개판이다. 하긴 뭐 경찰의 수뇌부 놈들도 그따위로 일도 엉망으로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전북경찰에서 사고가 난 거죠. 돈 받고 막 좀 무마했죠. 그래서 이제 전 직원에 대한 고강도 감찰, 사전 접촉 뇌물 청탁에 대한 감찰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신설된 감찰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비의혹 집중을 점검한다라고 합니다. 사건 관계는 사전 접촉, 뇌물, 향응, 제공, 수사 편의, 청탁 등등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찰은 일상적인 복무 점검과 사고 발생 이후에 주로 감찰은 벌어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미 벌어진 후에는 늦다. 근데 벌어진 후에는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벌어진 후에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줄줄이 사탕이 되죠. 위에 있는 팀장놈 과정은 다 걸려들 수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 못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이 터진 다음에는 이미 터진 그거만 솎아내려고 오되는 거예요. 그럼 감찰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럼 무슨 감찰입니까? 그건 수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찰은 뭡니까? 미리미리 예방. 단속과 예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북경찰청에서 뭐 이런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경찰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즉, 뭐 이른바 이제 수사심사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수사 전반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뭐 수사관과 상호 소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경찰서 등이 주요 사건 인지보고서나 영장 신청서를 직접 결제 그걸 다 그 많은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정결 처리하겠죠. 이런 소리는 해나만 하는 소리입니다. 전북경찰서. 왜?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거 뭐 임시 뭐 대응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제일 못 됩니다. 왜? 누가 감찰부서가 실제 수사부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만약에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유야무야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감찰부서는 외부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외부 인력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감찰에 대한 그 내용을 공개해야 되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 안 지키면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짓이 그거죠. 맨날 뭐 지방청장 사고 나면 그냥 감찰 열심히 하고 뭐 점검하고 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식상하죠. 예전부터 뭔가 어떤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겠다, 막 열심히 하겠다.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 똑같은 소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됩니까? 안 됩니다. 모두를 하겠고 전반적으로 모두를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지금 하겠죠. 이전에 엔저정이 했겠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전북경찰청장 뭐 이따위 소리 해도 진교훈이라고 하는데 에이, 못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 전북경찰청은 뭐 하겠다고 하지. 다른 데는 아무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거기에 팍 숙이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겠다는 거죠. 너무나도 답답하죠. 이런 애들이 이제 경찰이라고 하니 사고 막 터질 겁니다. 이제 사고 막 터질 겁니다. 이제 카드 내역 때문에 수차례 불법 성매매한 현직 경찰관이 들통났다는 이 머니투데이 기사도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성매매를 했어요. 근데 한 거를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검찰이 작년에 성매매 업소 여성의 선본분 문제로 업주를 서로 고소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카드 내역을,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성매매 해러 온 손님이죠. 손님들의 카드 내역, 그 내역을 보다 보니까 그게 제출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일일이 확인해 보다 보니까 경찰인이네, 얘가 신용카드 흔적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면서 자기 카드로 성매매를 했어요. 아니, 경찰이라고 하는 놈이라고 하면 지가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이게 불법 성매매고 이 카드로 하면 명단이 넘어가고 그럴 텐데 이거를 현금으로 성매매 이렇게 대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최소한의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걸린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성매매가 지가 봐주던 것일 수도 있고, 이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어니투데이의 이 기자의 이거는 그냥 걔네들이 그냥 제주지방검찰청이 발표한 대로만 쓰는데 이 안에 있는 실제 내역은 이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팩트는 어쨌든 그 카드가 사용된 거예요. 근데 간도 크지. 불법 성매매를 하면서 지 카드를 써갖고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제주경찰청 놈은 징계 해제했고, 징계는 아무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문제는 검찰청 놈은 검찰청 애들은 성매매 약식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냥 벌금만 내면 그만이,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불법 성매매를 했는데 그걸 약식 기소해버렸어요. 아니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기소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법 성매매한 놈들이 많아갖고 일괄 약식 기소했을 수도 있는 거 가능성. 아니면 뭔가 이 구린 게 있어갖고 약식 처리했을 수도 있는 거, 대단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머니투데이 이 기사는 분석이 필요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기자애가 여자 기자 같은데 모르니까 그냥 받아 쓴 거죠. 검찰청 출입 기자니까 냄새가 풀풀 납니다. 구린 냄새. 그럼 이런 애들을 왜 감찰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귀포 경찰서. 애초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애였지 않았겠습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이런 걸 딱 보면 참 간도 크다. 아니면 그리고 또 하나, 사실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수차례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반복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 불법 의식이 자체가 없는 거죠. 생각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한 보름 됐나요? 연대고대의 입시 비리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사립대학교에 감사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 근데 요번에 겨우 한 거죠. 그래서 작년 교육부 감사 자료에 따라서, 종합감사에 따라서, 지금 고발이 돼갖고 수사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죠. 고발이 됐으면 수사를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이 검사놈들도, 경찰놈들도 세워라, 내워라 해갖고 안 하는 거죠. 기소 여부도 뭐 공개할 수 없다. 피의 사실 공개할 수 없다. 참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오마이뉴스에는 이렇게 나오대요. 조국 때와는 너무 다른 검찰의 연고대 수사라고 했는데, 그렇게 뭐 사실 비교하기가 참 애매하지만 조국 뭐 가족은 탈탈 털었죠. 근데 왜 연고대 교수들은 왜 안 털어? 이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자기 교수라는 놈들이 자기 자녀한테 A+ 학점을 주고 가족을 연구원으로 등록시켜서 연구비도 받아 처먹었고, 유흥주점, 뭐 룸사롱 같은 데 가고, 골프장 법인카드를 막 쓰고, 참석하지 않은 해외 세미나에, 그러니까 이제 청구했는데 자기는 국내에 있었던 거죠. 수당 챙겨.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한 박사급, 석사급 연구원들은 60만 원 넘게 안 받지만 지가 그걸 통장 돌리기라고 합니다. 통장을 그 연구원 명의로 한 300만 원 받아서 한 60만 원 지금 250만 원 지가 땡기는 이런 교수놈들, 양아치 새끼들 많습니다. 아주 많죠.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응? 저도 그런 연구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또 그 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대학 교수라는 것들 내가 치가 떨리게 아주 그냥 개새끼들이 많습니다, 진짜. 아주 양아치 새끼들도 많고, 어디 갔다 놓으면 양아치 새끼들이 할아버지 할 정도죠. 맞아. 이게 지금 뭐 나온 거는 지금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것만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딸 부정 입학 건부터 시작. 뭐 해서 뭐 별게 다 있죠. 대학원, 고대 같은 경우는 대학원 입학 전형 자료가 없거나 미보존. 왜 그랬겠습니까? 체육 특기자 뭐 당연히 돈 받고 처먹고 막 그렇게 했겠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검찰이 이런 애들을 봐준다는 거죠. 네? 혐의 없음, 불기소. 그러니까 문제, 교육부 감사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네? 검찰에서 그냥 이건 기소 독점이니까 지들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기소 지들이 다 하니까 수사도 엉망으로 해. 엉망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기소할 게 없겠죠. 참, 그러니까 사립학교, 특히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학교는 비리의 백화점인 거죠.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사립학교 잘못 건드렸다가 그 새끼들이, 사립학교 놈들, 재단 놈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큰 기득권 세력이니까 방방 뜨고 생지랄하고 그러는 거죠. 참, 이를 어찌할 것이냐, 이를 진짜 불공정한 사회. 글쎄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죠. 만약에 이거를 이따위로 처리한 검사들은,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그죠?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것. 수사하는 주체와 기소하는 주체가 이건 수사 기소가 같이 돼 있어요. 교육부가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개판으로 하고,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가 돼야 되는 이유도 여기 나오는 거고, 기소를 엉망으로 하고 수사를 엉망으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지만,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니까, 기소하지 못하니까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해야 되고, 자, 날씨가 오늘 내일 좀 추울 것 같고, 설날 뭐 지금 거리두기 조심하시고, 자, 또 내일 뵙겠습니다.